가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면 뭐 항상. 아,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자, 이제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돼요. 오케이? 우리가 중소기업의 고용자 수가 많잖아요. 대기업보다 훨씬 많죠. 그죠? 하지만 산업 전체 규모를 따졌을 때 생산액은 오히려 대기업이 많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 파급 효과가 어떠냐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그 질문을 던졌잖아요. 자, 우리 내가 중소기업을, 자, 저는 아주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오해가 아니라 뭐냐면,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저는 하지 말자 하자가 아니라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던지고 싶은 문제 제기는, 이거는 방송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방송 같은 데서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뭐냐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편의점주가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지죠. 근데 편의점주 같은 경우는 럭셔리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만들어서 그분들도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럼 가장 큰 문제점. 그러면서 대안이 뭐가 나오느냐면, 야, 일본은 편의점은 이렇지 않은데 우리 왜 이래?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런 얘기 나오죠.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개소리예요. 일본 편의점은요, 우리나라 편의점보다 규모가 3배 이상 큰 거예요. 그렇게 다 편의점 바뀌잖아요. 우리나라 편의점주들 3명 중에 1명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 생각을 못 하세요? 일본처럼 편의점 업으로 가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편의점 수가 너무 많대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나라 편의점주 세계 중에 하나, 일본 가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대잖아요. 그냥 거꾸로 뭐가 되느냐? 일본 편의점 하나 놔두고, 우리는 똑같은 공간에 우리 3개 있고 일본 하나 있는데 왜 이래?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럼요. 3개 합쳐서 하나만 되자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일본은 안 그렇대요. 서로 상생한대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 그걸 무식해서 용감한 거예요. 그것도. 그럼 편의점 문 닫고 거기 알바애들 어떻게 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나 양측면이 있는 거예요. 또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죠. 제가 뭐 그분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방송했던 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방향을 너무 못 잡으니까. 왜?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거꾸로 얘기해서. 임금이 올라간다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처럼 가는,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해 가셨잖아요? 오케이? 첫 번째. 거꾸로 임금이 올라간다는 건 뭐가 되느냐면, 그게 구조조정이에요. 맞잖아요. 그게. 사회가 임금이라는 건, 임금이 오르는 게 좋습니까? 안 오르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그럼 오르다 보면 당연히 자영업자는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사람을 고용한 건. 나쁘죠.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오케이? 세상엔 얻는 게 있으면 당연히 뭐가 밖에 없어요. 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경제 구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뭐를 맨날 지적합니까? 우린 자영업자 수가 많다, 적다. 네. 그리고 구조조정이에요.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해 가셨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반드시 맞고 이게 틀리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편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요번에, 이거 아까 개혁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래 최저임금 했을 때 강연했을 때 아마 예전에 들었던 분 중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되지만 2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였어? 첫 번째, 지역별 최저임금과 산업별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역별 차이를 도는 간을 둬야 된다. 산업을 둬야 된다. 최저임금을 올리되 그걸 하자. 그게 미세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예를 들면 뭐 그게 꼭 맞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논의를 하자라는 거죠. 자, 제가 아까 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게 뭐냐면 내년에 올해만큼 최저임금 올릴 수 있을까요? 100% 못 올린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개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최저임금을 안 올렸어야 되나요?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때 최저임금 올리자는 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미국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요. 그게 시대 대세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 대세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안 올려요? 가계와 기업의 소득 불균형이 지금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이거 완화시켜야 됩니까? 안 완화시켜야 됩니까? 완화시켜야 되죠. 뭐 소득 주도 성장 저는 이론은 다 때려치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IMF 이후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까? 안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 문제가. 그걸 해결해야죠. 해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 당연히 최저임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래서 경제 문제는 정말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되게 좋으신 질문 주신 것 같고요. 그럼 뭐 개인적인 질문 주셔도 좋아요. 네. 좋으신 질문이에요. 예. 뭐 제 생각에는 위기 없이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는 간단한 얘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죠? 그럼 위기 없이도 갈 수 있다. 아니 이유 없이 제 생각에 제가 제 마음속 깊이 제목이 뭐였어요? 위기 없이 갈 수 있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기는 오겠지만 가긴 가겠다 아닐까요? 제 결론은 나름 생각에는. 네. 걔네들 가장 대표적으로 걔네들이 20대 애들이 우리 쉽게 말하면 고등교육을 받은 애들이 걔네가 피사 성적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로 표현하면 뭐라 표현할까? 한 1980년대, 90년대 수준의 한국의 그런 우수한 양지대 교육을 받은 애들이 1년에 막 뭐 억명 이상씩 수천 명씩 나오고 수천만 명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베이스 구조를 봐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중국이 막 개박살나고 그런다? 그건 또 쉽지 않겠어요? 서부도 남아있고. 하지만 그 말씀드렸지만 경제 위기 없이 갈 수 있겠는가? 특히 현재 중국의 이런 저 사실 독재국가잖아요. 그런 상부 구조에서 위기 없이 간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 중국도 저희처럼 그렇게 변화가 될까요? 그런 엄청난 그런 민주화가요? 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모르죠. 아닐 수도 많죠. 제가 왜 그러나 또 재밌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세계 경제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흥국의 문제 중에 제가 안 다뤘던 게 뭐냐면은 1990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정치학자들이 예상했던 거와 지금 가장 반대되는 게 뭐냐면 1990년 이후에 동구권이 무너졌잖아요.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다 동의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보다 더 민주화가 될 거라고 다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맞죠? 왜? 우리의 경험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대답을 못 드리겠다 그런 거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2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 신흥국들이 20년 전보다 훨씬 더 권위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 훨씬 더 권위주의 국가가 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세 곳이에요. 남미, 동구, 아시아예요. 동남아시아, 오죽하면 지금 동남아시아에 인도네시아에 90명은 할아버지가 와서 다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수아토로가. 이게 그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990년, 20년 전에 동구권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동구권이 무너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고,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는 체제가 무너진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으로 봤을 때는 체제가 무너진 거고요. 오케이? 반면에 우리가 민주화 독재의 관점에 봤을 때는 민주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동구의 몰락은 공산주의 몰락인 동시에 민주화라고 봐야죠. 그걸 민주화라고 안 얘기하면 그거는 진짜 공산주의자죠. 저는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민주화의 흐름이라는 걸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이걸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 중동 사태예요. 4년, 5년 전에 시리아의 봄이 왔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랍이 못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전보다는. 민주화된 정치 체계로 갈 거라고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랍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우디도 훨씬 더 왕정 복고로 가고 있죠. 지금 훨씬 더. 권위주의적 정부로 가고 있죠. 사우디에 맞서는 게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란 체제도 쉽게 얘기하면 민주화보다는 오히려 지금 더 훨씬 더 강고한 보수반동 체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로반 아랍 국가들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우리 뜻대로는 그렇게 예상처럼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게 90년대 이후에 특히 동구권은 더 심해요. 동구권은 거의 옛날처럼 자본주의지만 훨씬 더 권위주의 국가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북한 전망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이 예전에는 다 북한이 민주화되면은 다 뭐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우파의 논리가 다 뭐 맞다 틀리다가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정권 붕괴론이 나오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북한의 주민이 경제의 맛을 보고 민주화가 되면 무조건 북한 정권은 뭐 된다? 붕괴된다라는 게 대전제였어요. 그게. 오케이? 그 90년대 이후에 대전제예요. 그 대전제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대전제가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동아시아에서도 안 맞아 들어가고, 안 맞아 들어가고, 안 맞아 들어가고. 미얀마만 볼까요? 그죠? 아웅산 수치가 집권했잖아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민주화되고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그죠? 버마 잘 모르겠지만 2, 3년 안에 다시 군부 정권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대부분의 실권은 다시 군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신흥국들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신흥국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단순한 외화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처럼 내가 4차 산업혁명 구조는 말씀드린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런 구조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이상한 독재 국가들이 뭘 했어요? 저 어저께 전번 시간에 들었지만 중국의 1대1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가 가서 뇌물 뿌려니까 뇌물 다 먹고서 그냥 탁 때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경제 끝났잖아요. 피니쉬. 오케이? 깔끔하게. 피니쉬. 네버 컴백 됐잖아요. 오케이? forever, forever, forever.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신흥국가, 선진국의 격차가 좁아질 것이라는 거를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 진화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우파적 논리예요. 오케이? 오늘 나왔으면 뭐 밤새도록 뭐 저는 이게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사회 발전에 대한 경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눴을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회 진화론이 있잖아요. 사회 진화론에 기반을 뒀던 게 우리가 나오는 사회 발전론이 나왔었고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립셋이라고 대별되는 우파 경제학자들의 논리였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면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절로 뭐가 이루어진다?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게 립셋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였어요. 이게 우파 논리예요. 그래서 이 논리가 되는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여기에 속하는 국가는 있지만 여기는 없잖아였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했는데 민주화가 안 된 나라도 없고 민주화는 됐지만 경제가 안 발전한 나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립셋의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된다? 여기 있는 국가가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가려면 이거보단 이게 더 중요하니까 경제 발전하면 저절로 민주화가 되지. 이게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죠? 이 논리를 가장 대표적으로 뽑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간다. 이 논리를 갖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파의 논리고 좌파의 논리는 이거에 반대되는 종속 이론이 가장 대표적인 논리였죠. 개도국은 발전할 수가 없다. 왜? 어디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존속돼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다. 그럼 종속이 뭐가 있느냐? 자본 종속이 되어 있고 기술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뭐 될 수밖에 없다? 착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 이론을 갖다 확대한 거죠. 옛날 마르크스 이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부르주아가 뭐가 되겠습니까? 부르주아가 누구를 착취한다? PT를 착취하기 때문에 PT는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잖아요. 프로레타리안 부르주아한테 착취당하니까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국제적인 차원으로 번진 거예요. 오케이? 왈라스타인 같은 상승들이 한 건데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대표적인 종속 이론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 1980년대, 70년, 80년대 한국의 좌파들은 이 논리에 기반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한국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논리였죠. 물론 남미에서 나왔던 논리예요, 이 논리가. 근데 사실은 어쨌든 이 논리보다는 이 논리가 대세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대세로 자리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크게 얘기하면 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누가 지금 종속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 이거 파산 났죠, 사실은. 이걸 파산시킨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 이론을 파산시킨 게. 이게 네 마리의 용이라고 불리우는. 오케이? 싱가포르, 홍콩. 오케이? 예, 걔네들 이걸 파산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개도국도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흔들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국가가, 성공한 국가가. 지금 국가들이 어떻게 가냐면은 거꾸로 뭐가 되느냐? 국가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국가들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게. 민주화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민주화가 되는 줄 알았더니 경제는 더 발전하는데 민주화는 역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시진핑이에요. 이게 동구고.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현재 이 이론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이 이론 자체가. 큰 이론이. 근데 이 이론이 흔들리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게 왜 흔들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설을 내세운다면 제가 말씀드린 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적 분업 질서가 예전과는 다르다. 두 번째는 제3세계 국가들이 민주화가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보수적 정부가 들어서는 국내 경제적, 세계 경제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네. 오케이. 우리 쳤다가 질문 더 있어요? 좋아요. 뭐 밤샜시다. 네. 네.